오늘의 머릿말. 살다 보면 몸을 혹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신다면 지금은 그 시기를 벗어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몸을 굴려야 하는 순간들은 아무래도 유쾌하기는 힘드니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은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시기마다 여행하는 이유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유 중에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다는 게 있었던 걸 보면 어지간히 머릿속이 복잡한 나날을 잘도 통과했구나 싶어집니다. 옆에서 보면 남의 인생은 참 이해 안 가는 것 투성이인데 솔직히 내 인생 내가 봐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싶어지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손 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진지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웃음을 기대하며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원소연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센연분 날이니까요. 원소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수연입니다. 아니 저희 지금 묵고는 있지만 저희 지금 막 시작하기 직전에 네. 오늘 녹음할 책 이야기 잠깐 하면서 네. 울지 않는 게 목표다. 그쵸. 예. 네. 그런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지난번 저희 첫 녹음한 뒤에 영화 뒷자리 태워줘 GV 때도 배웠잖아요. 네.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또 다른 각종 GV들을 했고, 그리고 뭐 단독 공연도 하고, 원고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썼냐. 급한 돈 필요하냐? 네, 급한 돈이 필요하냐. 이거 너는 뭐 하는 애냐. 헷갈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직접 살고 있는 저는 얼마나 또 헷갈리겠어요. 그쵸. 네, 멀미가 나요. 아니 근데 진짜 바쁘시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려요. 이렇게 모드가 전환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어떻게 전환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 못 번에 하- 막 하루 종일 아침에는 원고 쓰다가 네. 막 점심에는 뭐 누굴 만났다가 저녁에는 행사를 했다가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드 전환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됐죠. 예. 근데 저는 이 머릿말이 늘 너무 좋아요. 네, 머릿말이요. 작가님. 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작가님 직접 쓰시는 네네네. 거고. 너무 작가님스러운 그런 뭔가 그래서 항상 네. 이렇게 미리 원고가 예. 제가 사전에 볼 수 있잖아요. 네. 머리말 읽을 때마다 웃으면서 제가 시작해요. 웃음이 딱 터져요. 이거 머리말을 보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바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에 다니시던 때에는 휴가 기간이나 명절 같은 거를 기다리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시면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하는 시간, 노는 시간 따로 분리하기도 되게 힘들고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그 명절이나 휴가를 이렇게 막 계획적으로 보내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냥 헛투루 막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계획을 짜고 가꾸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을 가꾸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근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기는 해서 저는 이제 쉴 때 여행을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근데 여행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획을 꽉꽉 짜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가서 그냥 뭐 넣어도 되겠지 하는 쪽이 있는데 저도 가능하면 계획을 안 짜고 가는 쪽이기는 하고 그리고 저는 여행을 가는 거를 사실은 그 SNS에 거의 안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스토리는 좀 올리시지 않아요? 스토리 올리는 게 보통 갔다 와서 한 달, 2달쯤 지나서 올리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가서 있는 동안에 계속 올린다든가 이걸 되게 빨리빨리 뭔가 올려서 이렇게 반응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실제 갔다 오는 거에 한 10분의 1밖에 안 올리는 아 거고. 진짜요? 예. 저 거의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 작가님 스토리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너무 저희 대리만족돼요. 스토리 참 나름 제 스토리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네, 너무 계시는데요. 좋아요. 예, 어쨌든 거의 안 올리는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되게 예. 빽빽하게 즐기시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몰아서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남의 스토리를 안 보거든요. 남의 스토리는 아무것도 안 봐가지고 그냥 오로지 스토리를 올려야 될 만큼 뭐가 쌓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한 2주일에 한 번, 뭐 3주일에 한 번 정도 나를 잡아가지고 꽉꽉 이렇게 좀 몰아서 올리는 편이기는 해서 그래서 예, 거의 실제로 뭘 하든 간에 하는 것에 거의 아무것도 안 올리는 편이기는 한데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도 그게 이제 제가 나름 비우는 방식이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 같이 가는 사람이 계획을 짜오는 경우는 열심히 따라가거든요. 저도요. 예, 네. 너무 편해요. 따라가 예, 그 짜온 대로 따라가면 제일 좋아. 그리고 대체로 만족스러워요. 예, 저도 네. 항상 감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항상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일정대로 뭐가 안 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어딜 가기로 했는데 문을 닫았어. 네. 식당이 오늘 영업을 안 하는데 괜찮아요. 네, 뭐. 화 안 납니다. 네, 근데 이건 계획 짜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보니까 저희 둘은 같이 여행을 못 가겠네요. 못 가죠. 네, 서로 미루고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랑 똑같은 친구랑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일어나는 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호텔 조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침밥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뭐 토요코인 같은 데 가도 아침에 1층에서 밥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빵 한 조각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끌고 가죠. 예, 7시에 일어나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안 가. 네. 당연히 안 가고 심지어 일을 다 안 하고 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생각같이 그렇게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기도 해서 저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같이 가는 사람이 계획 짜주는 게 좋다. 그래도 작가님과 제가 함께 떠날 수 있다면은 그 리드하는 롤을 제가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질 네. 것인가. 근데 제가 제가 이것도 빨간책방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불면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잠에 못 든 상태인 걸 의식하는 거를 이제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못 잤네. 지금부터 자면 4시간밖에 못 자겠네. 이렇게 자꾸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긴장과 각성을 높여서 오히려 잠을 못 들게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휴식도 그러니까 계속 맞아요. 나의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걸 멈추는 게 휴식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정신승리 같은 얘기를 좀 아니 해보고 정신승리는 싶었어요. 아니죠. 네. 저 실제로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이렇게 쉬어라. 예, 이렇게 쉬어라에 대해서 진짜 못 쉬는 사람이 읽을 만한 책. 예, 그렇죠. 이런 것에 뭐가 있었냐면 벽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머리가 너무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그냥 네. 벽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벽면 수행을 이렇게. 예, 또, 그렇죠. 네. 면벽 수행 제가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다. 네. 그럼 올해 휴가 계획은 혹시 세우셨나요? 제가 좀 타지에 출장? 그런 게 있어서 앞뒤로 조금 놀다 올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작가님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 저도 약간 지금 계획이 막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저도 그 즈음에 뭐가 또 일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 휴가 일정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원래 일정을 그냥 고수를 할까 그냥 앞뒤로 저도 마찬가지로 일에 붙여서 뭔가를 해볼까. 그렇게 꼭 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가면은 사실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예. 근데 그냥 또
어떻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어. 하면서 아, 일단은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지혜를 오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지혜? 프리랜서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시니까. 아니에요. 지혜 같은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혜는 없어요. 포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 포기하면은 쉴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항상 이 뭐 왜 워라밸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예, 다만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워라밸도 일종의 상술이에요. 예, 저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 워라밸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원소연 작가님과 함께 와일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소연 작가님이 밀리서재 계정에 모아둔 보석함의 책들을 저희가 털어보고 있는데요. 와일드 역시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와일드를 좋아하시는 혹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세상에는 훌륭한 책도 있고 멋진 책도 있죠. 근데 제게 이 책은 말 그대로 소중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절 인연 이런 것처럼 시절 독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결국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책을 되게 기막힌 타이밍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 그러니까 상실을 겪은 후에 만난 것인데요. 상실을 겪은 후에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슬플 줄이야 알았거든요. 음, 근데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애도하는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왜냐면은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슬퍼하는 정도가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실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시스템을 고발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그다지 슬퍼하지 않기도 해요. 예. 그래서 외롭고 심지어는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오만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앙에도 형제나 애인에게도 의지할 수 없던 때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저자의 말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저자가 바로 저와 같은 사람. 어떤 면에서 작가님 것 같았을까요? 그러니까 상실 이후에 그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컨대 이제 저자가 기도를 열렬히 하기는 하지만 그 어린 양의 그런 가련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그러다가 말문이 막혀버렸다. 신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갑자기 신의 존재를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신은 있었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게 할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신은 소원을 들어준 존재가 아니었다. 내게 신이란 인정사정 없는 개자식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성격이 있으시죠? 성격이 좀 있으신데 남편의 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의 말들은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사실 그가 하는 말들은 거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런 상실감에 대해 그가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멀쩡하게 행복한 부부로 잘 살고 있다. 우리 사이의 관계와 그의 자랑스럽고 문제없어 보이는 인생은 내 고통을 더 가중하는 것만 같았다.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이 형편없으면은 싸우기라도 할 텐데 남편이 꽤 훌륭하죠. 훌륭한 쪽에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지금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환경적으로 이미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났어. 그쵸. 그리고 그렇게 자랐어. 근데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쵸. 축하할 만한 일인 거죠. 어떻게 축하할 보면은. 만한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나에게는 네. 이 사람의 이런 환경조차 상처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가 슬프고 외로운데 자신의 이런 한심함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예. 급기야는 이제 마약 중독과 파괴적인 그런 맞아요. 혼의 관계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체리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그래요.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했어? 왜 영웅 행세를 해? 잘난 척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리사라는 친구는 이제 빗자루로 막 후려치고 하는데 약간 통쾌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런 친구가 주변에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나 때려줄 친구가 네네. 한 명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귀한 친구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책은 믿음 없는 사람이 철저한 고독 속에서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게 와일드를 너무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런 뭐 상실을 경험을 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상식적일 때도 있고 음.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그 과정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셰릴 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와일드의 작가는 그런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게 불가능했던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셰릴의 남편처럼 첫 번째 남편처럼 그렇게 좀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전력으로 어떤 심정적인 서포트를 해주면 그런 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또 아니어서. 바로 그런 종류의 서포트여서 문제가 되는 네.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셰릴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더 망치지 않고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약간 스스로 벌 주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맞아요. 있죠, 네. 셰릴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벌을 주지 않고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 벌을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약물 중독까지 갔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이후에 도보 여행을 떠나면서 이 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와일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읽고 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씻김굿하는 것 같은 느낌? 정확한 얘기 같아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냥 뭔가 뭐 도보 여행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책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리즈 위더스푼의 영화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 이전의 책부터가 뉴욕타임즈 논픽션 부분에서 긴 시간 동안 1위를 차지했고요. 소설이 아니라 작가 셰릴 스트레이드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적은 논픽션입니다. 이 책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마존 서점에서만 7만 개가 넘는 리뷰가 쏟아졌다고 하니 와. 얼마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다면 한없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한없이 복잡한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간단한 버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버전의 와일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셰릴 스트레이드가 22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셰릴 스트레이드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이때 셰릴 스트레이드는 4,285km에 달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걸어서 완주하기로 합니다. 이 와일드 책이 두껍거든요. 아, 책 그쵸. 얇지가 않아요. 이거 57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거 너무 두꺼워. 글씨도 크지도 않아. 막 사진도 없잖아. 여행기인데 사진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맞아, 수 그게 있는데 특징이죠. 네, 그게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를 챙기긴 했는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꺼내지를 못한다. 네. 약간 이런 소설이 나와요. 이 책 정말 너무 근데 읽고 나면은 아마 이 책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독자 리뷰가 많은 이유가 네. 이 책은 이런 비슷한 어떤 고통 특히나 이제 이 작가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쵸. 살아있으면은 뭐라도 할 텐데, 네. 뭐 미안하다고 하든, 뭐 싸우든, 네. 뭐 변명을 하든,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할 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뭔가가 벌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와일드에서는 사실은 줄거리를 요약한다? 그냥 어떤 여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 너무너무 길어서 완주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정도의 트레일 코스를 완주한다. 이게 내용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도보 여행기에서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보태자면은 저는 이 작가가 다루는 상실의 스케일이 이 책의 좀 특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이 한 명의 죽음이 아닐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 전체의 죽음에 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셰릴 엄마의 죽음이 셰릴에게는 세계의 죽음 약간 그 자체였던 거예요. 왜냐면 일단 가족의 중심에 엄마가 있었고
그러니까 엄마를 거쳐서만 소통하고 모이는 약간 맞아요. 한국의 여느 가정과도 조금 비슷한 음. 그런 분위기의 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가족 구성원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걸 넘어서 가족을 잃고 사랑의 원천을 잃고 저는 거의 뭐 약간 태양이 사라진 것 같다? 음. 그런 느낌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셰릴에게 엄마가 왜 그 정도의 의미냐 이렇게 봤을 때는 셰릴은 본인이 태어난 것 자체를 원죄처럼 생각해온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가 셰릴의 친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자식 셋을 혼자 책임지느라 한평생 이제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삶에 대해 원래도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게 뭐냐면은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그런 엄마를 동정하면서도 엄마를 좀 무시해 왔던 음. 거예요. 모든 딸이 그런 것처럼. 세상 이거 모든 한국 딸이 책 그런. 아니에요? 미국 너무 미국 딸도 괴롭다고, 이래요? 이게 너무 괴롭다고. 막 엄마 독서 취향 얕보고 응. 엄마 제임스 미치너 아, 읽어? 맞아. 맞아. 엄마 독서 취향 얕보는 거 진짜 대박이죠. 맞아.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아마 그런 대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엄마 20대 때보다 내가 좀 더 교양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로라더니 맡은 엄마 역할이 그래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렇게 된 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날도 오네. 그러니까 로라던도 또 그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막 불효자는 웁니다예요, 이 책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근데 정말. 제가 그 표현을 극구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줄로 얘기하자면 솔직히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셰릴은 죄책감을 느끼다 못해 이제 분노까지 느껴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엄마는 죽었다. 엄마는 50살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다. 엄마는 절대로 50살이 되지 못한다. 나는 차갑고 환한 8월의 태양 아래를 걸으며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다. 엄마, 왜 50살까지 못 살았어? 빌어먹을 50살까지는 살았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수록 분노가 쌓여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50살 생일까지 살아남지 못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눈앞에 있다면 분명 주먹을 휘둘렀을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 속이 터지네요. 셰릴 스트레이트는 그냥 대놓고 다 말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뭔가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 책의 굉장히 큰 매력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게 이 작가의 목소리에 관여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사람이 도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여서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사람. 왜냐면 이미 이 사람 죽었거든요. 그치. 내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묘하게도 이런 인간의 여행기를 읽는 재미가 쏠쏠한 게 거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솔직히 짐도 너무 대충 싸고 마구잡이로 막 챙기고 지식도 없고 막 히치하이킹도 막 해요. 그러니까 20대 내가 걱정돼 읽다가 보면은. 그치,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느 여자 도보 여행객의 브이로그에서 그런 장면 봤다면 되게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이미 이 저자가 태도가 엄마 죽음 미만 잡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여서 뭔가 저도 그냥 나란히 터덜터덜 같이 걷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여행기여서 오히려 좋았다. 네. 이게 왜 한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와서 책 쓰는 게 가장 조금 못해 유행이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이 계열에는 유명한 책이 몇 권이 있는데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 시리즈가 60에 은퇴하고 실크로드 대장정을 떠난 기록을 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책은 게이트우드 할머니의 발자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엠마 게이트우드 본인이 쓴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이 게이트우드 할머니 얘기를 쓴 건데 엠마 게이트우드가 1955년에 이 67의 나이에 산책 좀 다녀올게라고 하고는 침낭도 지도도 없이 이 미국 3대 장거리 트레일 중 하나인 네팔레치아 트레일을 종주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가 남자들만 다니는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이제 다른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할머니 집에 가세요. 할머니 집에 가세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걸었던 분이고 이분도 이제 가정폭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고 이런 이제 나이를 먹은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
그냥 내 두 발로 걷기에 떠나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일본의 산티아고 길이라고 하는 시코쿠 순례길을 걸은 김지영 작가가 쓴 남자에게 차여서 시코쿠란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산티아고를 검색하면 한국책 검색 결과만 350건 넘게 와우. 뜨더라고요. 왜 이렇게 장거리 걷기가 유행인 것일까? 왜 이렇게 인기인 것일까? 제 생각에는 뛰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걸을 순 있잖아 같은 것 때문에 네. 이 장거리 걷기가 인기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인생은 마라톤이죠. 음. 못 해먹게 했으니까 마라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리기는 너무 힘들고 독자 입장에서도 읽다가 막 좀 숨이 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실제로 이 와일드를 읽을 때도 셰릴이 어디로 오르면 약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얘기라면 읽는데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달리기 쪽은 이제 하루키가 꽉 잡고 있어서 그쪽 시장으로는 안 가는 게 맞죠. 네. 맞네요. 네. 예. 하루키만큼 되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와일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입니다. 슬픈 일을 겪으면 무너지기 쉬워지고 세릴 스트리에드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큰 슬픔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슬플 때 최대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슬플 때 이렇게 좀 못돼진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또 옹졸해지고 다른 사람들 꼴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이제 실수하니까 그러면 더 슬퍼지니까 최대한 나 자신을 좀 사이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택하는 것 같고, 아니면 시간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서 다른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셰릴이 마약에 빠지는 대목에서 이런 서술이 나와요. 약간 다른 맥락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마약을 해야 돼.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해야 해. 나는 쓰레기가 되어야 해. 이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인생을 탕진해버리고 싶고, 아예 그냥 확실한 쓰레기가 되는 길을 어떻게 보면 택한 거죠. 예. 그쵸. 약간 자기 파괴 욕망 같은 건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좀 더 나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순작용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정말 쓰레기가 되고 싶다. 망치고 싶다. 예. 이렇게 모든 게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좋았던 게 되게 그 신비로운 도보 여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화랄지 이런 약간 아지랑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중심으로 서술이 그쵸. 되거든요. 특히 이제 되게 발의 맞아. 감각이 이제 집중되어 있죠. 사실상 이 여정의 최대 빌런이 신발이에요, 신발. 정말 네. 정말. 네. 실제로 저는 이 정도의 장기 도보 여행을 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하루에 3만 보를 넘게 걸으면 그때부터는 발에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쵸. 예, 누구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 비장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몸에 집중하기 때문에 재밌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깨달음의 눈물과 기쁨은 무슨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비명뿐이었다라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말을 하는 식인 거예요. 4,295km를 95일 동안 걸으면서 욕이 안 나오기도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멍이 들다 못해서 발톱이 빠지는 대목 같은 데서는 저 이 대목 읽다가 정말 좀 너무 내 발톱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너무 막 비명 지르고 싶은 영화에서도 기분이. 그게 굉장히 생생하게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뚝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오는. 그쵸. 그리고 약간 그 발톱, 그러니까 빠진 발톱 개수로 카운트를 하기도 하죠. 맞아. 지금 10개 중에 6개 남았다 이러면서 그걸로 자기가 어느 정도 걸었는지를 가늠한 그러니까요. 그런 건 전 난생 처음 봤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 책의 매력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가 얼마나 걸었는가 그걸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내 발 상태만 보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읽으시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대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내가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냥 비명만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내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쵸. 그냥 발이 아파서 나오는 비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정을 시작한 후로 한동안 엄마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발톱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 내면의 고통이 약간 체한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진 해소가 있죠. 발톱이 빠지고 등이 아파 버리니까 이게 구체적인 통증이 돼 버리니까 차라리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예. 만질 수 맞아. 있고 소독할 수 있으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이 오히려 이 내면의 고통을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사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모든 식사 장면이죠. 너무 황홀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까지 안 가고 그냥 물만 마셔도 너무 황홀하고, 특히 레모네이드 사실상 뭐 PPL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리고 감초가 중간에 한번 나오는데 감초까지 맛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흥미로운 게 1995년이 배경이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가 아예 뭐 스마트폰은커녕 인터넷 자체가 이제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셰릴이 정보를 얻는 창구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도 너무 정직해요. PCT 제1권. 그 책에 의지해서 이거를 종주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리고 원래도 문학을, 그 엄마의 연결고리기도 하죠. 문학을 읽는 네. 그 취미가.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도보 여행을 하면서 계속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읽은 만큼 찢어서 버리고, 왜냐하면 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가장 오래 곱씹었던 문장은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슬픔 속에서 셰릴이 저질렀던 그 일들을 돌이키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들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라면, 아, 그치. 아무것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면, 아니 이미 내가 다 회복되었다면, 이런 물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 비슷한 말을 했으면은 저는 약간 듣기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너 참 그러니까. 뻔뻔하다. 맞아. 예. 넌 반성도 안 하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셰릴만큼은 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사는 게 되게 어렵다. 이걸 보고 있으면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 결론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걸 걸어야 되는, 이 거리를 걷지 않고는 같은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걷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도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책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엄마 얘기 안 하거든요. 여행 시작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엄마가 생각 어떻게 나 지금 발이 아파 죽겠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파괴의 욕망이 왜 생기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고통을 하찮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정도의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망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장기 도보 여행을 떠남으로써 그나마 가장 심하게 혹사하지만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그쵸. 결과적으로. 해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죽을 때까지 마약을 하거나, 예, 정말 무슨 어디 잡혀갈 때까지 뭐 혼외 관계를 맺거나 막 거의 이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밖에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에서는 그걸 멈추고 도보 여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막에 그냥 자기를 던져버린 거죠. 그냥. 그렇죠. 자기랑 엮일 사람이 없게. 그렇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버려. 약도 구하기 힘들 테고. 그러니까 정말로. 네, 그렇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듣다 보니까 오발탄도 생각이 나네요. 다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을 뽑아버리는 거죠. 정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이게 한국 소설로 느껴지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야기가 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뭔가 생각을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생각을 그만하고 좀 이렇게 몸을 혹사시켜서, 님은 몸이 있다. 혹사할 수 있는 몸이 있고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님에게는 할 일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음.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 네. 예. 그래서 형 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서 갇혀 있지 말고 지금 이 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건사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그쵸. 일깨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거죠. 그 생각에 갇혀 있는 대신에. 게다가 특히나 이렇게 그 자기가 빠져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엄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것에 빠져 있다고 하면 이제 생각 그만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전에 그 출판사에 다닐 때 되게 영적이고 막 추상적인 어떤 책을 맡았었는데 그런 쪽으로 되게 이제 몰두하면서 그 출간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냥 나는 동물인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그렇죠. 병원 가면은 네, 종합건강검진 봤는데 그게 너무 여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장기가 있는 사람인 그러니까 거고. 그게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그 진짜 숨 쉬는 정말 고깃덩어리. 그냥 뼈와 피와 살로 이루어졌고 막 보여주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얼떨떨하더라고요. 이 뭔가 되게 중요한 사실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 깨달음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잠깐이에요.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입원했던 데는 이제 새벽에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왜? 네, 아직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아. 관련된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음. 이제 새벽 3시? 몇 시간에 한 번씩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병실에 불이 딱 켜지더니 그 간호사분이 기계를 쭉 끌고 들어와서 말도 안 하고 저 자고 있잖아요. 근데 옷 단추를 하나씩 풀어서 안 놀라셨어요?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전 처음에 놀랐죠. 처음에는 놀랐는데 나중에는 이게 원래 절차구나. 그래서 어쨌든 단추를 하나씩 풀더니 이렇게 가슴을 훌렁 까고 거기다가 이제 이 기계 부착하고 이 심전도 이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잠에서 깬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한테는 근데 되게 자연스러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어떠한 개인적인 것도 아닌 그 맞아. 검사 절차인 거예요. 근데 맞아. 어쨌든 그래서 되게 금방 끝나거든요. 네. 정말 잠깐 붙이고 떼고 끝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다시 옷을 내려주면은 제가 거기서 다시 단추로 하나씩 잠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쵸. 그냥 이분한테는 그 일이니까. 일이 그냥 여기에 뭔가 인간처럼 생긴 수치를 측정해야 되는 이런 테스크죠.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처리한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누워 있다가 그냥 검사를 당하는 것이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병원에 가면 이런 거 투성이거든요. 이 몸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조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예를 들면 무슨 뭐 내장을 무슨 초음파 같은 맞아요, 걸 볼 초음파. 때는 숨을 쉬면 안 되거든요. 숨을 멈춰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숨 참으라는 말을 진짜 건조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숨이 잘 안 참아지니까 숨을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숨 참으세요.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고능한 정신적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내 장기가 잘 뛰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신비도 없는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종합검진 받을 때, 그러니까 홀딱 벗고 거기 가운 하나 걸치고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를 막 휘저어서 그쵸. 여기 가서 삐꼬, 뭐 대장 소변 받고. 그쵸. 그럼 이거 과정 자체가 약간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맞아요. 이게 처리가 응.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생경하지만 근데 정말 아까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그 감각조차 결국엔 잊는다. 네, 다시 정신에 잊어버려요. 돌아오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셰릴 스트레이드 책 같은 걸 볼 때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몇 달 동안,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걷는 거 말고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자기 몸을 굴리지 않고는 잠깐 깨닫는 거 가지고는 어떤 것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PCT를 걷는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어쨌든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이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 순간의 신체적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승 같은 느낌.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고 고통을 인내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음. 막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 수도승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택한 형식, 네, 맞아요. 이 사람의 태도, 예, 이게 수도자의 진짜.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대자연뿐인 것 같지만 여자 혼자 도보 여행하기 때문에 남자 도보 여행자들의 시선 아래 놓이는 대목이 주는 오싹함과 두려움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저쪽에서 나타나는 게 1번 귀신, 2번 삼짐승, 3번 남자일 때 뭐가 가장 무서우세요? 아, 근데 셰릴이 항상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죠.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호루라기라는 고 팔리는 그 호루라기 들고 다니는데 웃긴 게 여기 나오는 산짐승들을 되게 쉽게 물러나요.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훅 불면 얘들이 그냥 떠나요. 그래서 산짐승은 좀 만만하게 느껴지고 귀신은 솔직히 안 무섭고 남은 건 이제 남자인데 우습게도 여기 등장하는 몇몇 남자들은 셰릴한테 그러죠. 너 여성 여행자여서 좋겠다. 그 특권적인 부분을 막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특권이란 게 뭐냐면은 그 PCT의 여왕이라고 막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여자라서 사람들이 뭐 주고 막 챙겨주잖아요. 우린 남자라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우리한테 뭐 주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툴툴대요. 근데 여기서 셰릴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다. 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두 팔을 활짝 펴 나를 다들 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한테는 셰릴이 좀 비호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금사빠고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마다 다 잘생겼다고 묘사하고 아이고 배야. 그쵸? 다 잘생겼대. 그리고 성적으로 되게 왕성하고 맞아. 그리고 본인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활용하는데 쾌감을 느껴요. 이 사람은. 예. 그리고 아까 그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수용하고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까지도 이 사람의 좀 매력으로 맞아요.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비호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셰릴이 나 남자 없이 잘 살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요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셰릴이기 때문에 이 여정에서 혼란을 겪어요. 왜냐면은 PCT를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몰골이 좀 추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온 그 여자다운 여자가 아니어서 뭐 엄청 주눅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자기는 또 남자도 아닌 것 같은 거죠. 셰릴이 생각하기에. 왜냐면은 남성 여행자의 수준에 못 미쳐서 혼란스러워요. 뭐 지식이나 기술을 섭렵하고 있지도 않고 본인이 그리고 매일 소화하고 있는 거리도 남성 여행자에 못 미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도 아닌 것 같고 남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중간에 우연히 끼어든 사람 같다는 그런 감각.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대목이 되게 진솔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게 이 책의 제일 큰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갔다 왔거든. 네. 이런 책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알려줄게. 뭐 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뭐 어떤 거 있는지 얘기해 줄. 이게 아니라 이거 읽고 있으면 참 이 사람은 참 성장을 안 한다. 성장을 안 한다. 어쩌면 이렇게 아니 이 상태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러고 있을까? 콘돔 계속 챙기고 물론 챙겨야죠. 챙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몸이 지치고 힘든 때 어쨌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그만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좋았던 게 큰 틀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걷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사람이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되게 고통스럽게 지금 걷고 있고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고통스럽겠지만 나도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결국은 끝까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막 이렇게 운동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간 그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이 책이 580쪽 정도의 방대한 분량인데요. 게다가 낯선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고 작가도 낯선 사람인데 정말 빠져들어서 읽게 됩니다. 책으로 바로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은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판권을 사서 제작에 나서고 주인공까지 연기하면서 큰 흥행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 어바웃 더 보이를 비롯한 소설을 쓴 니콘비가 참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즈 위더스푼은 와일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후에 리즈 위더스푼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여성 작가가 쓴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영화와 시리즈로 개발을 했습니다. 리저 위더스푼이 제작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작품들로는 나를 찾아줘, 빅 리틀 라이즈,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 더 모닝 쇼 이런 엄청난 작품들이 있고요. 미국 제작자 조합에서 인증하는 실질적인 핵심 제작자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작품들로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가님 영화도 보셨죠? 아, 영화 너무 좋아하죠. 예, 영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보고 또 보고 약간 그런 예. 영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장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맞아, 좋아합니다. 맞아. 네. 이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이번에 재독을 했는데 와 진짜 팔자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와일드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요즘에는 와일드 싱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더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노래 들으시면 안 되고 사운드 트랙 플레이리스트를 들으셔야 되고 들으면서 이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셰릴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거의 반 미치거든요. 여행 초반에. 다들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음악이 우리가 이 내면에서 계속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적인 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셰릴이 딱 걷기 시작했을 때 이런 서술이 나와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부터 광고 음악까지 마구잡이로 흘러나왔다.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보 여행을 시작한다면 실제로 그 적막함 속에서 한동안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가라앉은 뒤에는 이 길 위에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 수순을 왠지 밟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청각적인 혼돈 이 흐름이 되게 좋았고 영화가 잘 구현했어요. 그리고 또 셰릴 엄마 역을 맡은 로라 던이 나오는 장면들도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이데아 같아요. 좀 맞아요. 사람이. 그렇긴 하다. 네, 엄마의 이데아 같은 느낌? 예, 확실히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엄마하고의 장면들 떠올리는 대목도 되게 좋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발톱 빠지는 장면이 잘 됐습니다. 아, 그렇죠. 시작부터 그러죠. 예, 아마? 예. 네. 그래가지고 후반부에 또 특히 그 좋은 경치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셰릴 스트레이트도 그렇고 리즈 위더스푼도 그렇고 체구가 작아요. 그리고 그 체구가 더 작아 보이게 막 이만한 배낭을 메고 네, 있잖아요. 그 배낭의 별명이 몬스터죠. 네. 네, 그래서 이 여정이 얼마나 그 고된 상황인지를 그 느끼게 만드는. 근데 그 약간 은유적으로도 그 사람마다 자기 짐 가방을 이고지고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국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무거워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라면 이미 넘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되게 좀 그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여행 중에만 느낄 수 있는 걷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진리 같은 것들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짐의 크기, 맞아요. 예, 네. 무게, 그리고 힘들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절룩거림 같은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나 책을 볼 때나 아, 이런 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가볼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무조건 갑니다. 최소한 3번은 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 가실 건데요? 이 비슷한 일을 겪을 때 아마 갈 것 같아요. 겪지 마세요. 그럼 가지 않는 걸로.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와일드 읽으면서 걷기로 했으면 발톱이 빠져도 끝까지 걸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완주하는 내용만 책으로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웃다 죽을 뻔했던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게이트로드 할머니가 77살까지 3번이나 완주했다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에 도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빌 브라이슨이 너무 웃기잖아요. 빌 브라이슨이 일단 웃기고 이 책에서
피플레스는 그냥 아저씨 두 명이 우리도 가볼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진짜 너무 불평만 하다가 끝나는 내용이기 어. 때문에 여기는 정말 시종일관 투덜거리고 맨날 위기만 겪는 중년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셰리 스트레이드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걷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장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와일드의 장점일 텐데요. 작가님은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비장한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에 비장하지 않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근데 또 비장하지 않은 분이 읽어도 좋죠. 왜냐면 생의 비장함을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읽으면 좋다는 말이죠. 모두가 읽으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이 와일드 저는 처음에 이 책 이제 볼 때는 저 이런 얘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딘지도 모르고 뭐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이거는 어디야? 그렇죠. 되게 낯설죠. 네, 너무 낯선 어. 거예요. 이게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유명할 수 있지만 저 한국인인 저로서는 지리산도 안 가봤고 저 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정말 관심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뜻밖의 읽다 보니까 이 초반에 뭐 엄마 얘기하는 데부터 일단 너무 훅 빠져가지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얘기에다 더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어떡하지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다가 마침내 떠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이거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걷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아프다 이 내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뭔가 뭐 자연 속에서 뭐 걷고 이런 내용 나 별 관심 없는데라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셰리 스트레이드라는 작가가 되게 독특하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도 몸으로 쓰는 작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충실하게 그쵸. 이 몸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서 그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네, 저도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말만 쓰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뜨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 응.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배경이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이 식생이 되게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초반에 분명히 사막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폭설 때문에 맞아, 돌아가야 맞아. 되고 막 그런 네.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약간 판타지 같기도 해요. 배경이 너무 미국이 낯설다 보니까 그쵸. 저한테. 네, 맞아요. 미국 하면 뉴욕만 떠오르거든요, 저는. 이 자연은 솔직히 미국의 대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모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배경이 되게 낯설다는 면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영화랑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책만 보면은 정말 왜 갑자기 눈이 왜 방금 전까지 사막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게 좀 더 시각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이 책 정말 그 육체의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셰릴의 어떤 이 왕성한 생명력에 대해서도 그렇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랄까 미워할 수 없는 하지만 좋아하기도 쉽지는 않은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어서 진짜 이제 어떤 책은 읽다 보면은 이 사람 너무 나 같아서 막 네. 감정이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나 같지 않아서 음. 재밌게 읽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셰릴도 되게 속 시끄러워해요. 왜냐면은 얼마나 사람이 그립겠어요. 왜냐면 맞아. 이때 SNS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타자와의 소통이라고 하면은 여행자 방명록이에요.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몇 글자 쓰고 이런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급기야는 물탱크를 보고 반가워요. 그러니까 거기 맞아.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거 사람이 만든 만들어서. 구조물이잖아. 이러면서 그리워하고 근데 또 어떤 그런 쉼터 같은 데서 같이 모여 있다가 혼자서 다시 이 길을 떠날 때 그 해방감과 자유로 나는 결국 혼자 이 길을 걷고 싶어 하는구나. 동행을 끝까지 두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혼자 이 길을 다 거쳐가는 사람의 어떤 멋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예, 중간중간에 좀 반하기는 하지만은 네. 홀딱 반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쵸.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줄거리 그게 다 줄거리에 요약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게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되게 근본적인 또 특징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혹시 작가님은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러닝을 좋아해 가지고 아. 네. 취미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거의 한 달 동안 100 킬로 정도는 뛰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뛰면 얼마나 뛰시는 한 번 거예요? 뛰면 5 킬로 그렇게 뛰는데 근데 이게 4,200 킬로잖아요. 그쵸. 그래도 한 달이면 그렇네요. 엄두가 나지 그쵸. 않는 엄두가 나요. 거리긴 왜냐면 하네. 보니까 셰릴이 하루에 20 킬로에서 30 킬로 걷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다 읽고 나도 저는 궁금은 한데 저 보통 왜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긴 코스는 이렇게 구간 걷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예, 하지만 여튼 너무나 멀고 달러는 비싸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문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진짜 고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 정도의 고립을 경험할 수가 할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샌로그 찍고 막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또 내가 휴대폰 두고 가면 그것도 너무 인위적인 어떤 좀 내가 만들어낸 좀 꼴보기 싫은 고립이어서 뭔지 아시죠? 네. 또 그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냥 진짜 그래서 요새는 그런 뭔가 휴가를 간다 해서 고립을 좀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해도 사실 이 셰릴 스트레이드가 이 시절에 경험했던 것 그쵸.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연출된 고립이니까. 예. 다만 어느 정도 좀 혼자 이 많은 것들을 몸을 통해 경험하는 이런 방식의 도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런 거 가고 싶어 했었는데라는 생각을 다시 하기도 했고 하지만 당장은 가지 않겠죠. 근데 이게 영화랑 책의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제 읽거나 보는데. 네, 저는 사실은 책 순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책을 먼저 봐야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자기가 책에 익숙하면은 언제나 책을 먼저 보는 게 좋고 근데 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무조건 영화부터 보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은 2시간만 있으면 전체 줄거리가 파악되고 주요 캐릭터가 파악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잡고 나면은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그쵸. 사람들이 뜻밖에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고 재밌으면 책을 한 번 더 봐라라고 하는 쪽이기는 한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영화만 봐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이 와일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가 안 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예. 그 관계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영화에 담길 때는. 완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만 보면은 약간 인간 승리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책도 인간 승리 드라마의 느낌이 없진 않은데 이제 책에서의 이 인간은 영화에서보다 더 흠이 많아. 흠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 셰릴 스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로맨틱한 관계가 됐든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들과 어울리는 게 됐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또 골치 아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하고 엮이는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고립되어 있는 경험은 훨씬 심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 인간이었으면은 이 고립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안전하고 순응할 수 있는 고립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나는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해. 근데 지금 혼자 있어야 해. 진짜 혼자야.
이렇게 되니까 이 고립의 경험도 훨씬 증폭해서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을 강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그 쉼터에서도 그 남성 여행객들이랑 무난히 이 무리의 일원인 것처럼 섞여 들어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응, 진짜. 네, 내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튀지 않는 거에 대한 응. 그게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좀 해. 읽다 보면 그만 좀 해. 그만 좀 근데- 하세요. 근데 진짜 매력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많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발견했냐? 이 사람이 그걸 드러내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죠. 매력인 그게 거예요. 매력인 돌고 돌아서 거예요. 그게 또 네, 매력인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면을 막 꼭 감추려고 하는데 음. 이제 그게 너무 감추려고 하니까 티가 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안 감춰. 아무것도 안 감춰.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수긍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으로 이걸 돌파한 사람인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자기 파악이 잘 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진짜 진솔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난주에 로맨가리한테도 그런 종류의 매력이 있었던 것 있죠, 같거든요. 있죠. 아주 진솔하다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작가님의 보석함에 진정성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원소연 작가님과 와일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장 컨디션도 좋았고, 솔직히 아까 진짜 울까봐 걱정을 했어요. 네. 너무 다행히도 울지 않았고, 정말 많이 웃어서 오히려 당황한 약간 네. 그런 회차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 세 번째 만남이 진짜인 거 아시죠? 뭐 그냥 지어낸 말인데, 근데 하여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책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미 정했죠. 네, 다음번에 할 책은 일단은 제가 고른 책 중에 한 권을 정했고요. 그 책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네. 한번 어떤 책일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 와일드는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후.